이제 피츠버그와 그린베이의 경기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옷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 어제 이제 녹화를 하다가 시간이 좀 많이 늦어져가지고 더 이상 이제 진행을 하기가 좀 쉽지 않겠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서 현재 시간이 금요일 저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이제 녹화를 마무리를 하고 이제 편집을 해서 내일 오전 정도에 좀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빠르게 출발을 해볼까요? 네. 피츠버그와 그린베이 경기입니다. 27대 17로 그린베이가 승리를 가져갔고 일단 이제 이 빅벤과 에런 로저스가 격돌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경기인데 팀의 상황을 생각하면 사실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팀의 상황도 상황이지만 이 두 선수의 현재 시점에서의 어떤 뭐 경기력 이제 그거는 사실 좀 많이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물론 빅벤과 로저스 모두 슈퍼볼 우승을 경험을 했고 지금 이 시대의 위대한 쿼터백 그리고 아마도 명예전당 입성이 유력한 쿼터백들이기는 하지만 지금 2021 시즌 4주차에는 확실히 에런 로저스가 훨씬 더 좋은 쿼터백이라는 점은 좀 부인할 수 없었던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제 이 빅벤은 거의 뭐 끝물이 다가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에런 로저스는 아직 좀 연료가 많이 남아 있다라고 봐야겠죠. 물론 뭐 그린베이와의 관계가 뭐 조금 악화되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있지만 로저스의 실력만큼은 이제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네. 이 경기에서는 이제 이 로저스와 함께 랜달 콥 선수가 굉장히 맹활약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시즌을 앞두고 이제 로저스가 그린베이와 이제 잠정적인 타협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로저스의 좀 강력한 요구 사항이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랜달 콥을 영입을 해서 자신과 좀 호흡을 맞출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사실 앞선 세 경기에서는 뭐 랜달 콥의 뭐 모습이 그렇게 자주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날은 이제 6번의 타겟 중에 5번의 캐치 그리고 69야드에 2개의 리시빙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고 특히 이 서드다운 상황에서 좀 컨버전을 자주 해주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좀 기억에 남았습니다. 네. 일단 이제 랜달 콥 선수가 활약을 했다라는 얘기는 지금 다반테 애덤스 외에 로저스가 믿을 수 있는 리시버가 한 명 더 생겼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리시버가 한 명인 것과 한 명 이상이 있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그린베이 패커스의 전력이 이게 랜달 컵 선수의 어떤 그 퍼포먼스를 제외하고서라도 로저스 선수가 믿을 수 있는 리시버가 하나가 추가됐다라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날 이제 경기 후 인터뷰를 좀 살펴보면 랜달 컵이 머슬 메모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에런 로저스와 한 2시즌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다시 예전처럼 호흡이 맞을 수 있었느냐 이런 질문에 이제 이 머슬 메모리라는 단어를 꺼냈는데 아마 이제 몸이 기억한다 뭐 이런 뜻이 아니었나 그렇죠. 싶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내가 어떻게 움직일지 알고 그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 내가 라우트를 벗어나더라도 로저스가 내가 어디로 움직일지를 알고 공을 던져준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뭐 두 선수의 호흡이 얼마나 좋은지를 좀 과시를 했고 네. 만약에 이번 시즌이 끝나고 로저스를 데리고 가는 팀이 생긴다면 이 랜달 컵을 좀 패키지로 데려가야 되지 않나? 왜냐면 이제 다반테 아담스는 좀 비싸니까 이 랜달 컵은 조금 저렴한 가격에 같이 좀 데려갈 수 있지 않나? 뭐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것도 굉장히 괜찮아 보이네요. 어쨌든 랜달 컵 선수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줬고 로저 선수도 이날 이제 턴오버 없이 248야드에 2개 패칭 터치다운 하나의 러싱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면서 여유 있게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날 2개의 패싱 터치다운을 추가를 했는데 그러면서 댄 마리노와 함께 역대 6위 타이 기록을 세웠어요. 그래서 로저스가 남은 커리어 동안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한번 찾아보니까 당장 421개 단 한 개 차이로 이 필립 리버스가 5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빠르면 다음 경기 뭐 늦어도 그 다음 경기 정도에는 이제 충분히 경신이 가능해 보이고 근데 이제 4위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이 브렛 파브의 지금 508개거든요. 로저스와는 지금 한 80여 개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로저스가 뭐 이거를 브렛 파브의 기록을 넘을 수 있을지 아닐지는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기량으로 한 2시즌은 더 뛰어야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사실상 이제 풀 시즌으로 2시즌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즌도 사실 쉽지 않고 다다음 시즌을 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다다음 시즌까지 로저스가 이 정도의 어떤 기량을 유지를 하면서 계속해서 뛸 수 있을까? 이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로저스가 지금 최근에 했던 인터뷰들을 살펴보면 기량의 저하와 상관없이 좀 은퇴를 좀 일찍 할 수도 있겠다 이런 뉘앙스의 뭐 발언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개인 기록 달성에는 조금 또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뭐 어쨌든 이 전반적으로 주전이 여러 명 빠져 있는 가운데 그린베이 패커스가 역시나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뭐 그린베이는 영원한 강팀이죠. 예. 로저스가 있는 한 그렇죠. 패커스는 좀 안정적으로 이제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고 늘 지구 우승을 노릴 수 있는 그런 팀이라는 생각이고 이제 지금 케빈 킹이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 이 선수 대신에 지금 에릭 스톡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선수가 지금 이번 드래프트 1라운드에 뽑힌 선수인데 뭐 굉장히 스피드도 좋고 이날 또 커리어 첫 인터셉션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패커스 팬들은 좀 케빈 킹의 자리를 이 에릭 스톡스가 좀 빨리 대체해주기를 좀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케빈 킹이 워낙에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뭐 지금 일단 빠졌다라는 것으로 기뻐하는 패커스 팬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케빈 킹과 에릭 스톡스 이 두 선수는 이제 넘버 2에 대한 경쟁이고 사실 확고한 넘버 1 이 자이어 알렉산더의 좀 존재가 필수적인 그린베이인데 이날 어깨 부상으로 이제 경기 도중에 빠졌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녹화 직전까지 좀 뭐 현지 기사들을 좀 찾아보고 왔는데 좀 명확하게 지금 구단의 발표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음 주에 돌아올 수 있다. 아니면 뭐 IR 리스트에 오른다. 뭐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수술을 하고 뭐 시즌 엔딩이 된다. 이런 좀 지금 명확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은 조금 더 불안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뭐 리그 최고급 코너백으로 손꼽히는 제이 알렉산더인데 이 선수가 빠지는 건 굉장히 큰 공백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린베이가 뭐 저희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댈러스에서 방출된 그 제일런 스미스를 데리고 네. 오기는 했거든요. 근데 뭐 일단 코너백 쪽에서 알렉산더의 공백이 길어진다면 이제 분명히 패커스에게는 좀 큰 타격이 될 겁니다. 네. 어쨌든 이제 스틸러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틸러스는 이제 첫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긴 했지만 이 경기까지 패배를 하면서 3연패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그 연승을 달리다가 이제 첫 패를 당한 시점부터 계산을 해보면 최근 10경기에서 2승 8패라는 굉장히 부진한 성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틸러스의 어떤 이미지와는 좀 이제 맞지 않는 굉장히 이제 부진한 상황인데 사실 뭐 경기 초반에 이 빅벤의 커리어 400번째 터치다운을 디온테 존슨이 잡아줬을 때만 해도 뭐 오늘 경기는 좀 뭐 프레시하게 출발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네. 그 이후로 좀 공격이 풀리질 않으면서 이제 역전을 허용하고 좀 경기를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어쨌든 이 체이스 클레이풀도 이날 경기에 이제 햄스트링 부상으로 나서지 못했었고 스틸러스로서는 뭐 TJ와 선수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선수들은 그다지 기대할 만한 선수들이 없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경기 내적으로 보면 이 모멘텀을 바꿀 만한 상황이 사실 한 번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전반 막판에 민카 피츠패트릭이 상대의 필드골 시도를 막아내고 그 공을 이제 스틸러스가 리커버리해서 이제 터치다운까지 연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게 좀 모멘텀이 바뀌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리플레이를 돌려보니까 이제 스틸러스 스페셜팀 선수들의 오프사이드 반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 적발이 되면서 취소가 됐고 이제 결국 그린베이가 다시 득점을 하게 됐는데 그때 장면이 좀 스틸러스에게는 좀 두고두고 아쉬울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렇게 그린베이 패커스가 승리를 가져갔고요. 이 피츠버그 스틸러스가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다음 살펴볼 경기는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덴버 브론코스입니다. 23대 7로 볼티모어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전승 행진을 이어가던 이 덴버에게 첫 패배를 안겨줬습니다. 사실 덴버가 이제 스케줄이 쉽다 얘기를 이제 저희가 자주 드렸었고 좀 제대로 된 상대를 이제 처음으로 만났는데 네. 좀 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날은 라마 잭슨 선수가 모처럼 좋은 패스를 보여줬다고요. 그러니까 뭐 기록적으로도 이제 커리어 세 번째 300 플러스 패싱 야드 게임이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지만 그 마키스 브라운에게 던졌던 49야드 딥볼이 아주 좀 다시 볼 만한 아주 명장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잭슨이 이제 완전히 열려있던 브라운을 찾은 것도 좋았고 사실 지난주에 마키스 브라운이 이제 잦은 드랍으로 좀 빈축을 샀었는데 이날은 뭐 다이빙 캐치를 하면서도 공을 끝까지 떨어뜨리지 않는 좀 집중력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지난 경기에 부진을 좀 씻기 위해서 이 마키스 브라운도 좀 와신 상담을 하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날 뭐 수비진도 굉장히 좋았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덴버가 지금 오라인이 좀 좋지 않았고 또 테디 브리지워터가 부상으로 중도에 빠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좀 공격진이 어수선했어요. 그래서 네. 그 틈을 잘 노려서 5개의 색, 11번의 쿼터백 히트를 쏟아 부으면서 뭐 덴버의 두 쿼터백을 아주 압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굉장히 좀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마지막 플레이에서 보통 이제 닐다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23대 7이었으니까.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기록을 세우기 위해서 볼티모어가 닐다운이 아닌 러싱을 또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볼티모어가 이번 경기까지 포함해서 지금 43경기 연속 팀 100 플러스 러싱 야드 게임 기록을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역대 타이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플레이를 앞두고 이제 100야드가 간당간당 좀 모자랐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암묵적으로 이렇게 점수가 좀 벌어졌을 때는 이제 닐다운으로 이제 경기를 마무리하기 마련인데 이 라마 잭슨에게 러싱을 시키면서 5야드 전진에 성공을 했고 네. 이제 최종적으로 102야드를 이제 찍으면서 어떤 기록 연장에 좀 성공을 했던 레이븐스였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러싱을 지시를 했던 게 이 하바 감독의 콜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이제 콜을 했다고 뭐 이제 숨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당당하게 밝혔고 뭐 우리 팀 그리고 우리 선수들에게 아주 소중한 기록이고 긴 시간 동안 쌓아온 기록이었기 때문에 뭐 그냥 깨지게 놔두고 싶지는 않았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는데 좀 덴버 팬들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사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까지 억지로 꾸역꾸역 만든 기록이 무슨 기록으로서의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기록으로는 남겠지만 글쎄요. 뭐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록인지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어떤 뭐 암묵적인 룰을 깨면서까지 뭐 굳이 기록을 뭐 연장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네. 뭐 그런 이야기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번 시즌에 러닝백들이 시즌 초반부터 많은 부상을 당하면서 레이븐스가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는데 이 경기에서는 이제 이 오라인도 또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경기 전부터 주전 레프트 태클인 로니 스탠리가 인액티브 명단에 오르면서 결장을 했고 네. 이제 이적생 알레한드로 비아누에바를 이제 대신 썼는데 이 선수도 경기 중에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끝까지 마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날 덴버에게는 좀 손쉬운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네. 레이븐스는 뭐 플레이오프 그다음에 그 이상을 노리는 팀이기 때문에 이제 오펜시브 라인에 좀 공백이 생겨서는 좀 안 되겠죠. 네. 어쨌든 이제 레이븐스 얘기는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덴버 얘기로 넘어가 보면 덴버는 주전 쿼터백 이 테디 브리지워터가 전반에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뭐 그런 악재가 없어도 사실 레이븐스는 넘기가 쉽지 않은 상태인데 뭐 브리지워터까지 빠지다 보니까 좀 속절없이 당하고 말았습니다. 예. 그래서 빅펜지오 감독이 이제 수비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라마 잭슨의 발을 묶는데 좀 중점을 두고 수비를 준비를 해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 자체는 성공을 했는데 이제 오히려 잭슨의 어깨를 막아내질 못하면서 이날 경기 좀 패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양쪽 가드죠. 랩 가드, 라이트 가드 이제 둘 다 모두 부상을 당하면서 빠졌기 때문에 오라인이 좀 이 불안한 채로 경기를 시작했었던 덴버였는데 결국 그 부분이 좀 경기에 영향이 컸다고 해요. 그러니까 테디 브리지워터가 있을 때도 사실 공격이 좋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반에 자본테 윌리엄스가 뭐 빅플레이 러싱을 한번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노아 펜트의 리시빙 터치다운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 드라이브를 제외하면 나머지 6번의 드라이브를 모두 펀트로 마무리를 했고 이제 개별적인 드라이브에서 30야드 이상 전진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답답한 공격이었는데 이제 후반에 드류락이 나와서도 이제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게 좀 덴버의 문제였습니다. 네. 공격에서도 수비에서도 레이븐스가 더 나았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후반에 모처럼 드류락의 모습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 사실 자신이 좀 잘할 수 있는 딥볼 스타일을 좀 버리고 이제 짧은 패스를 많이 시도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본인의 의지인지 뭐 팀의 좀 지시 사항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짧은 패스들이 정교하지 않았다는 게 좀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긴 패스를 성공시키는 것과 짧은 패스를 성공시키는 것. 물론 난이도는 짧은 패스가 더 쉽지만 단순히 이제 그렇게만 비교할 수는 없는 게 이게 그렇죠. 컴플리션이 된다고 다가 아니라 짧은 패스는 결국 리시버에게 공이 간 이후에 야드 애프터 캐치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수비가 없는 쪽으로 던지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정확한 방향과 속도, 그러니까 그 리시버가 앞으로 잘 달려나갈 수 있는 적절한 이제 공간으로 또 줘야 되는 그렇죠. 또 그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패스가 날아왔을 때 리시버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냥 부자연스럽지 않은 동작으로 그렇죠. 공을 잡아내면서 그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임을 이어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만 이제 야드 애프터 캐치를 조금이라도 더 따낼 수 있는 건데 이 드류락의 짧은 패스는 그런 것들이 좀 잘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찌어찌 잡아는 냈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 공을 잡는 데 집중하다가 이제 수비의 견제를 계속해서 당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드류락도 펀트를 4번이나 뭐 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경기가 사실상 기울었던 마지막 드라이브에서야 이제 모처럼 상대 레드존까지 갔는데 여기서도 결국 인터셉션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덴버가 후반전에 무득점으로 그치고 말았어요. 네, 완패였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앞에 기록했던 3승이 결국은 스케줄 빨이었다라는 걸 어느 정도 보여준 경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덴버는 좀 아쉬웠던 것이 멜빈 고든과 자본테 윌리엄스라는 러닝백 듀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두 선수가 시즌 초반에 컨디션이 그렇게 나쁘지를 않아요. 네. 기록도 좋고 뭐 러싱 시도당 평균 전진 야드도 굉장히 좋고 그런데 이 러싱을 많이 시도하지를 않는 게 지금 좀 덴버 오펜스의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네. 자본테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이날 과거 비스트 모드 마션 린치를 연상케 하는 아주 무쌍 모드를 찍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경기 내내 겨우 7번밖에 공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좀 이거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어쨌든 부상을 당했던 브리지워터가 어느 시점에 돌아오느냐도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뭐 현지 기사를 살펴보면 이게 지금 브리지워터가 뇌진탕 부상으로 빠져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그 부상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훈련에도 좀 돌아온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 아마도 높은 확률로 경기에 출전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뭐 뇌진탕 부상이라는 게 늘 좀 민감하고 좀 조심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좀 추가적인 부상을 안 당하고 뭐 남은 경기 잘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레이븐스와 브론코스의 경기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선데이 나이트 풋볼이었던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이제 19대 17로 템파베이 버커니어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더 리턴이라는 이름이 붙었던 경기였습니다.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의 주전 쿼터백 톰 브레이디 선수가 이제 친정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 그것도 팍스보로로 돌아오는 그런 경기였는데 이날 중계에 앞서서 이제 아델의 헬로가 브금으로 깔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가사가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사비로 넘어가면 반대편에서 이제 인사를 건넨다 약간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아마 그 가사 때문에 이걸 브금으로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패트리어츠의 과거 그리고 패트리어츠의 현재가 맞붙는 경기였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날 경기의 뭐 주인공은 당연히 브레이디죠. 네. 근데 경기 내용으로 보면 뭐 아주 좋은 경기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브레이디가 또 의미 있는 기록을 하나 세웠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좀 먼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날 이제 톰 브레이디의 홈커밍 데이였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날씨마저 이 홈커밍 데이 같다라는 느낌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비 오는 날씨 속에서 그러니까 굳은 날씨의 팍스보로 뭔가 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이 톰 브레이디의 홈커밍 데이를 좀 더 돋보이게 해주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좀 더 들고 이날 승리로 이제 톰 브레이디 선수가 전구단 상대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전구단 상대 승리를 기록한 역대 4번째 쿼터백이 됐고요. 그 쿼터백이 이 드류 브리스, 그다음에 브렛 파브, 페이튼 매닝에 이어서 4번째입니다. 거기다가 NFL 역대 최다 패싱 야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종전 기록이 드류 브리스의 8358야드였는데 이날 1쿼터 이제 마이크 에반스에게 28야드짜리 패스를 던지면서 신기록을 경신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저는 그 브리스가 올타임 넘버원 패싱 야드 신기록을 세우는 순간에 중계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경기를 제가 중계를 했었는데 그날 경기를 멈추고
이 전광판에 이제 축하하는 메시지와 함께 가족들, 뭐 선수들, 동료들, 전 동료들 다 뛰어와가지고 이제 축하를 해줬었거든요. 꽃다발 건네고. 근데 사실 그런 비슷한 뭔가 셀레브레이션이 있지 않을까, 세레모니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안 하더라고요. 뭐 어떤 이유에서 뭐 그랬을까요? 이거를 저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제 찾아봤는데 탐 브레이디가 직접 구단에 요청을 했다 그래요. 이 구단 행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뭐 잠깐 멈추는 건 괜찮지만 아예 경기를 중단시키진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걸 뭐 어떤 이유인지까지는 밝히진 않았는데 경기 끝나고 탐 브레이디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온전히 본인만의 기록이 아니고 이 주변 동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록이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이 기록 자체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느낌이 조금 있기도 했었고, 거기다가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뭔가 내가 이거를 달성했다라고 축하를 하고 기념을 하는 순간에 뭔가 동력이 하나 꺼질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네. 그런 뭐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저는 한 가지 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어쨌든 연습 경기나 뭐 프리시즌이 아니라 이제 공식적인 승패를 다투는 뭐 정규리그 경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경기 중간에 어떤 기록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뭐 행사를 한다면 뭐 자기 팀도 그렇고 이제 상대 팀도 그렇고 조금 뭐 맥이 좀 풀리고 약간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을 좀 배려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프리게임 쇼에서 드리브리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 이 기록을 가져가야 한다면 그건 톰 브레디여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브리스가 이 기록에 대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막상 이제 기록이 세워지는 순간에 드루 브리스가 사이드라인에서 박수를 쳐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표정이 아주 뭔가 미묘한 표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축하를 해주지만 뭔가 좀 씁쓸하고 아쉬운 듯한 그런 표정을 좀 볼 수 있었는데, 아마 이제 저희가 이제 엠스플에 있던 시절에 이 베이스볼 투나잇을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승엽, 현재 이제 SBS의 야구 해설위원으로 있는 이승엽 당시 선수가 양준혁 위원이 세웠던 기록을 모조리 갈아치고 다니던 시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양준혁 위원이 굉장히 축하를 많이 해주면서도 본인의 기록이 하나씩 사라져간다라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뭐 그거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사람이라면 뭐 당연히 두 가지 감정이 좀 공존하는 게 저는 좀 당연하다고 생각이 돼요. 네,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이 표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조금 다른 이야기를 좀 세면, 그래서 지금 이제 브레이디가 역대 넘버원이 됐고, 뭐 이제 현역에 있는 좀 베테랑 쿼터백들이 좀 쫓아오기 힘들 만큼 좀 차이를 벌려놨잖아요. 네. 그래서 뭐 굳이 이 기록을 깰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다음 선수가 있다면 패트릭 마홈스일 거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손으로 좀 계산을 해봤어요. 네. 과연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까? 예, 그래서 지금 마홈스가 이번 4주차 경기까지 15,370야드를 던졌으니까 브레이디의 지금 8560야드와는 거의 뭐 65,000야드 가까이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홈스는 앞으로 뛸 날이 더 많으니까 그렇죠. 뭐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마홈스가 지금 307.4야드를 던지고 있거든요. 경기당. 그래서 이 페이스대로 213경기를 더 뛰면 브레이디의 기록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고, 그러려면 지금 이제 17경기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12시즌 반 정도를 한 경기의 부상도 없이 매 경기 어떤 경기력에 대한 저하 없이 계속 뛰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마홈스가 26세 시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38세 혹은 39세 시즌까지 이 어떤 경기력을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쉽지가 않은데, 제가 이 글을 쓸 때는 지금 생각을 못했는데 말하면서 생각나는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브레이디가 지금 은퇴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브레이디가 지금 남은 뭐 몇 년을 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본인은 5년 더 뛴다고 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8만이 뭐 8만 5천이나 9만이 되면 마홈스가 지금 넘어야 되는 기록도 그만큼 더 산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13경기가 그 브레이디가 은퇴한 후부터 차감이 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뭐 거의 그렇다고 네. 봐야죠. 예. 와, 살벌하네요, 진짜. 그 저는 지금 브레이디가 이 경기를 끝으로 이제 더 이상 추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지금 계산을 했는데도 어려운데 네. 브레이디가 지금 앞으로 더 뛸 거기 때문에 더 어렵다, 와.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정말 대단한 기록이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경기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사실 이날 브레이디의 경기력 자체만 놓고 네. 보면 이렇게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공률도 50% 정말 간 넘었고 턴오버가 없기는 했지만 터치다운 패스도 하나도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뭐 경기 승패나 브레이디의 기록을 떠나서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브레이디가 패싱 터치다운을 기록했을 때 어떤 셀러브레이션을 했을까가 아하. 좀 궁금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평범하게 그냥 하던 대로 할 것인지 오히려 친정팀을 의식해서 더 기쁨을 자제할 것인지 아니면 뭔가 벨리책 앞에서 좀 보여주기 위해서 더 과도한 액션을 할지 이 세 가지 경우 중에 뭘까 좀 궁금했는데 결국에는 답을 이제 뭐 알지 못하고 이제 영원히 이 수수께끼가 좀 묻혀지는 것 같아서 네. 조금 아쉬웠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이 경기력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뭐 톰 브레이디를 커버를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이제 날씨가 계속해서 비가 왔기 때문에 패싱 게임을 할 수 있는 원활한 날씨가 일단 아니었고 그리고 지금 이 벅스에는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잖아요. 특히 이제 전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들 뭐 레너드 포넷이라든지 로날드 존스 이런 러닝백들도 있고 마이크 에반스 그리고 안토니오 브라운, 크리스 가드윈 이런 리시버들이 굉장히 좋은 리시버들입니다만 문제는 이제 레드존에 들어갔을 때 올 시즌 레드존 안에서는 이제 그롱크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었던 톰 브레이디였고 거기다가 이제 그롱크가 빠졌을 때 그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에서 줄리안 에델만 선수와 비슷한 어떤 이 역할을 해주던 선수가 스카티 밀러 선수인데 이 선수가 지금 IR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드존 안에서 조금 더 이제 믿고 던질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옵션이 사라졌다라는 것이 이날 이제 레드존 안에서 터치다운이 연결되지 않았던 부분과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쿼터 막판에 이제 역전 필드골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그래도 이제 역시 브레이디였다라는 뭐 생각이 들었고 네. 이제 말씀해주셨던 그롱크의 부상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롱크가 지금 3주차 때 좀 부상이 의심될 만한 장면이 있었고 그게 이제 진단 결과 생각보다 좀 심각한 부상으로 좀 드러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네. 사실 이제 3주차 때 경기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긴 했었거든요. 태클을 받았을 때 너무 이 몸으로 받았기 때문에 괜찮은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경기를 뛰는 걸 보고 생각보단 괜찮은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이 4주차 경기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그런 뉴스가 뜨더라고요. 이 그롱크가 팍스보로 원정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뉴스가 떠서 보니까 부상 정도가 상당히 좀 심각하고 일단 갈비뼈 골절과 함께 지금 폐 쪽에도 좀 문제가 있다 그래요. 지난 시즌에 브리스가 당했던 부상과 좀 비슷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당시에도 브리스가 상당히 고생을 했고 돌아와서도 조금 이제 저조한 경기력을 보여준 끝에 이제 결국 시즌 마무리가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롱크가 아직 뭐 나이로는 이제 한참 더 뛸 수 있는 선수인데 좀 커리어에 좀 위기가 온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당분간은 그롱크의 모습을 보기가 어려워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수비 쪽에서도 이제 제이슨 피에르 폴 선수가 어깨 부상을 입어서 이날 나오지 못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패트리어츠에게는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지금 벅스의 넘버 1, 2, 3 코너백이 다 빠져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패츠의 패싱 공격을 막는데도 큰 어려움이 있었던 벅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리처드 셔먼이 이제 벅스 데뷔전을 치렀고 맞아요. 뭐 아마 펌블 리커버리인가요? 뭐 그걸 이제 하나 하는 장면도 있기는 했는데 뭐 셔먼의 어떤 경기력이 뭐 당장 아주 100%인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벅스의 세컨더리가 좀 고민은 이제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러싱 디펜스 하나는 대박이었다. 이날 이제 패츠의 러싱 야드가 마이너스 1야드입니다.
그러니까 팀 전체 러싱 네. 야드가 마이너스 1야드였어요. 뭐 시도 자체도 많지는 않았습니다. 8번 시도인가 그랬으니까 많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마이너스 1야드였다는 것 이건 뭐 시사하는 바가 좀 있죠. 그래서 이제 패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 사실 벨리책 감독이 결국에는 이제 브레디를 잘 제어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20년 동안 어떻게 보면 패치의 수비진 선수들은 브레디를 매번 상대를 해왔기 때문에 뭐 벨리책 감독이나 또 패치에서 오래 뛰었던 선수들은 브레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네. 뭐 그런 것들이 좀 잘 막아내는데 도움이 분명히 됐습니다. 그리고 벨리책 감독도 이제 경기 중반에 뭐 과감한 트릭 플레이를 시도를 하는 등 좀 프레디를 한번 꼭 넘어보겠다, 이기겠다는 좀 강력한 의지를 보였는데 네. 마지막 순간에 그 키커의 좀 2% 부족했던 킥이 이제 패트리어츠를 승리로 이끌지 못했어요. 닉 폴크 참 키커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때마다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가 구영애 선수를 프랙티스 스쿼드로 영입을 했었거든요. 지난 시즌에. 근데 지지난 시즌이었나요? 네. 네. 지지난 시즌에 이제 프랙티스 스쿼드로 영입을 하고 맞아요. 그 다음에 애틀랜타 너버 지난 시즌에 뛰었으니까. 근데 저는 프랙티스 스쿼드에서 그때 당시 경쟁에서 이제 닉 폴크를 선택을 했었던 패트리어츠잖아요. 그때 구영애를 선택을 했었어야 된다. 그 얘기를 너무 하고 싶어요. 네. 뭐 벨리책 감독이 이제 구영애 선수의 뭐 프로볼 선정이나 뭐 끝내기 필드골 이런 거를 좀 알고 있다면 조금 이제 아쉬울 것 같고 사실 닉 폴크의 이제 커리어 최장거리 필드골 성공 기록을 보니까 이날 시도했었던 그 56야드와 딱 똑같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성공을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좀 믿고 맡겨봤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골대에 맞고 나왔죠. 네. 네, 그래서 조금 아쉬웠고 근데 이제 이 얘기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마지막 필드골 시도 상황이 시간은 사실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포스 앤 3였기 때문에 고포릿을 할 것이냐 조금 멀지만 필드골을 시도할 것이냐 이 이제 양자택일을 분명히 해야 됐던 상황에서 벨리책 감독의 선택은 이제 필드골 쪽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남게 됐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선택을 했는데 실패를 했으면 거기선 뭐 더 할 얘기 없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날 저는 맥 존스가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날 경기를 보면서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질 때도 어떻게 지는가 중요하다. 잘 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경기를 하고 지는 거면 전 괜찮다라고 봐요. 네. 왜냐면 이날 이제 맥 존스 선수가 기록했던 스탯을 보면 40번의 패스 시도에 31번 성공이니까 75%가 넘는 패스 성공률이거든요. 거기다가 275야드에 2개의 터치다운. 물론 이제 하나 인터셉션이 좀 아쉽긴 하지만 이날 이제 뭐 사실 리시버 저글이 좀 있었던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고 템파 패싱 수비가 올해 최악이라는 점을 사실 그 전에 감안을 해야 되긴 하지만 이날 4번의 셋과 함께 12번의 큐비 히트를 맞은 가운데서도 또 비가 오고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이 정도의 스탯을 기록을 했다? 그러면 뭐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맥 존스가 경기는 졌지만 이제 뭐 대선배 브레이디 앞에서 뭐 나름 이제 후계자로서의 가능성을 좀 엿보인 그런 경기였다. 네. 이제 그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자코비 마이어스를 이용했던 그 2번의 트릭 플레이도 굉장히 좋았던 패치였고 뭐 수비와 영감님이 워낙 잘 준비를 해 오셨고 그러면서 이제 뭐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경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영감님이 이 톰 브레이디를 만나러 가서 굉장히 짧게 포옹을 하고 떠나가는 모습 때문에 그게 많이 좀 회자가 됐었잖아요. 그랬는데 결국 알고 보니 따로 만나서 한 20분 정도 얘기를 나눴다고 해요, 둘이. 그러니까 경기 전에도 사실 서로를 좀 리스펙하는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이 두 사람의 불화설에 대한 좀 일축을 했던 이제 뭐 그런 진화에 좀 나섰던 두 사람이었고. 네. 근데 저는 사실 그 경기 끝나고 나서 포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완전히 뭔가 해소된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감정이 절정에 달했었고 지금은 그때만큼의 어떤 감정은 아니지만 그 감정이 애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애정도 있고 뭐 증오도 어느 정도 깔려 있는 애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감정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구여친과 구남친이 만나는 듯한 그런 어떤 묘한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좀 궁금한 게 이날 워낙 접전이었고 경기 종료 1분 전까지도 승패를 좀 예측하기 어려운 어떤 치열한 승부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직후에 이 두 사람이 만났기 때문에
조금 여유롭게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네. 두 사람의 감정 상태가. 그렇죠. 만약에 한쪽이 조금 여유 있게 승리를 거두고 이제 서로 마음의 준비를 한 상태에서 만났다면 뭐 조금 분위기가 달랐을까? 뭐 이제 그것도 좀 뭐 영원히 이제 풀 수 없는 좀 수수께끼로 남게 될 것 같아요. 뭐 둘 다 승리욕의 화신이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영감님이 경기를 진 것에 대한 어떤 이 화가 나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반갑게만 인사를 하긴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도 하긴 했었는데 그와는 별개로 뭔가 좀 감정이 어느 정도는 좀 남아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참 뭐 이야기거리가 많았던 이제 이번 시즌 가장 좀 주목이 됐던 이 벅스와 패츠의 경기가 이렇게 좀 끝났습니다. 네. 뭐 스테폰 길모어에 대한 얘기는 앞서 저희가 네. 했었으니까 따로 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이 벅스와 패츠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먼데이 나잇 풋볼이었던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와 LA 차저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28대 14로 차저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저는 매닝 형제가 없는 게 벌써부터 허전하더라고요. 제가 남자를 이렇게 기다려본 적은 처음이에요. 사실 저는 이 먼데이 나잇 풋볼의 뭐 일종의 고정 코너가 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번 4주 차에는 그 페이튼 앤 일라이가 없었어요. 네, 저는 게임 패스 들어가가지고 페이튼 앤 일라이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안 뜨는 거예요. 어디 갔어? 이러면서 찾고 있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SNS에 들어가가지고 찾아보니까 안 한다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찾아보니까 3년 동안 30경기를 계약을 했대요. 근데 한 시즌 17경기잖아요. 근데 3년간 30경기면 한 시즌에 7경기씩은 안 한다는 얘긴데 이 7경기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리고 또 플레이오프 때도 한번 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페이튼 앤 일라이 그리고 ESPN이 어느 정도의 기대치를 갖고 이 프로그램을 기획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보다 실적이 좋잖아요. 반응도 좋고. 아니 어디 가서 일라이가 쌍파교 날리는 거 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긴급하게 좀 계약 리스트럭처를 해서 좀 재조정을 해서 좀 경기 수를 늘리고 좀 이 사람들에 대한 대우를 좀 더 올려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빨리 돌아오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격적으로 경기 얘기를 해보면 일단 뭐 시즌 초반 좋은 기세를 끌고 나가고 있는 두 팀이었는데 결국은 이 지구 라이벌 맞대결에서 차저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차저스가 지금 칩스에 이어서 레이더스까지 아주 이 지구 우승의 라이벌이 될 만한 팀들을 이제 연달아 격파를 하면서 정말 이제 기분 좋게 뭐 시즌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더스가 이날 워낙 공격력이 좋지를 않았어요. 전반에 총 전진 야드가 30야드 정도에 불과했고 뭐 5번의 펀트, 1번의 폴스다운 실패가 나오면서 뭐 득점을 전혀 기록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차저스가 3개의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면서 21대 0으로 경기를 벌리면서 좀 생각보다는 좀 쉽게 차저스의 승리로 끝났던 경기였습니다. 저는 이제 결정적인 포인트를 하나 꼽아보라고 한다면 이 쿼터 막판에 퍼스트 다운 챌린지를 차저스가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퍼스트 다운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고 포스 다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레이더스 진영 깊숙한 곳에서 레이더스가 펀트를 차게 만들었고 그러면서 결국 그게 차저스의 3번째 터치다운으로 연결이 됐었거든요. 이 챌린지 한 번으로 상대의 공격 기회를 무마시켰다는 것. 이게 굉장히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었나. 상대가 공격을 퍼스트 다운 따냈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에서 포스 다운이 됐네. 근데 우리 진영 깊숙한 곳이니까 뭔가를 해보기도 애매하고 펀트로 공격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는. 근데 그렇게 깊숙하게 차니까 사실 이제 상대 진영 깊숙하게 펀트를 차놓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미드필드 정도는 아니지만 한 35야드 이 정도에서 이제 공격을 시작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좀 앞선 지점에서 공격을 시작할 수 있었던 부분이 결국 이제 3번째 터치다운까지 잘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 있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날 경기 패했던 이제 레이더스의 이야기부터 좀 해보면 좀 러싱 공격이 너무 막힌 것이 이날도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팀 전체적으로 18번의 시도가 있었는데 48야드밖에 가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즌 전으로 돌아가면 조시 제이콥스가 있고 캐년 드레이크까지 추가가 됐기 때문에 뭐 데리카가 조금 애매한 어떤 이제 패싱 공격보다는 이 러싱 공격이 레이더스의 좀 주된 공격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전혀 그게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제이콥스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 오프필드 이슈도 있었고 네. 이번 시즌에 지금 부상까지 있으면서 어떤 데뷔 시즌에 우리가 기대했던 제이콥스의 어떤 2년차, 3년차 이런 성장 곡선을 지금 전혀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고 이날 경기도 2쿼터 초반에 이제 서드 앤 2에서 오히려 1야드를 물러섰고 네. 뒤은 이제 포스 앤 3에서 다시 한번 제이콥스에게 패스를 하면서 좀 이제 마녀의 길을 줬는데 그마저도 지금 야드 전진이 안 되면서 턴오버가 되고 말았거든요. 이런 좀 팀의 에이스 선수가 이런 결정적인 상황에서 해결을 해주질 못하면 네. 이제 팀이 좀 공격을 이끌어 나가기가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데리카 선수도 앞선 3경기에선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날은 굉장히 부진했어요. 그러니까 200 패싱 야드도 되지를 않았고 또 한 개 인터셉션까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날 허버트와는 조금 비교되는 좀 안 좋은 경기력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이 대부분의 스탯이 후반에 쫓아가는 상황에서 나왔던 스탯이었음을 감안하면 전반에 데리카가 기록했던 패싱 야드가 50야드 조금 넘는 수준인데 사실 그것도 이 색당에서 물러난 야드 그리고 페널티로 물러난 야드를 총 다 더하고 나면 마이너스 2야드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전반에는 사실상 전진을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에 뭐 좀 뒤늦게 추격을 했지만 결국에는 막판에 이제 더윈 제임스에게 인터셉션을 허용을 하면서 네. 뭐 더 이상 뭐 역전을 노려볼 수가 없었던 레이더스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차저스 얘기로 좀 넘어가면 차저스는 정말 이 두 축이 팀을 끌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램스에서 증명된 수비 기재 이 헤드 코치 브랜드 스테일리가 있고 거기다가 공격 측에는 명장의 손자 조 롬바르디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이 수비와 공격을 이끌어가는 두 코치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격 이야기부터 해보면 뭐 레이더스가 이제 러닝백진이 완전히 초토화됐다고 말씀드렸던 데 반해서 네. 사실 차저스는 이제 오스틴 에클러 한 명인데 이 선수가 혼자서 100야드 이상을 달려줬어요. 그러면서 뭐 전체적으로 150 스크리미지 야드 가까이 해주면서 뭐 팀 내 좀 리딩 옵션 역할을 좀 해줬고 네. 허버트는 뭐 이날도 뭐 충분히 좋은 경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허버트가 사실 시즌 전에 NBC에서 발표했던 그 쿼터백 랭킹을 보면 13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요 순위가 뭐 적어도 탑 10 안으로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허버트 위에 올라갈 만한 쿼터백이 정말 몇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심스럽게 탑 5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장세에 따라서는 예. 이제 충분히 그렇게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앞서 말씀해주신 그 조 롬바르디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네. 허버트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캐치하고 그거를 이제 처리해내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디시전 메이킹 능력이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리시버가 열렸는지 아니면 내가 언더 프레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완벽하게 지금 공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피해를 최소화하고 빨리 다음 플레이를 준비하는 게 뭐 더 현명한 것인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다. 네. 이렇게 좀 칭찬을 했고 이제 뭐 10년 이상 NFL에서 뛴 것 같은 이제 굉장히 베테랑의 풍물을 풍긴다. 뭐 이런 이야기들로 좀 허버트에 대한 칭찬을 좀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허버트가 지금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얼굴은 굉장히 예쁜데 그 능구렁이가 한 마리 들어앉아 있다는 느낌? 그러니까 탈은 젊은데 영감님이 그 탈을 쓰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좀 줘요. 그리고 그 와중에 또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렇죠. 또 어깨도 강하고 아주 빠르고 정확한 패스를 던지는 허버트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이 더 기대가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수비 얘기로 좀 넘어가면 이날 이제 더윈 제임스가 사실상 이제 경기를 터뜨리는 인터셉션을 만들어내면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는 차저스의 수비를 보면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최강이라는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상은 간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차저스의 어떤 수비 뎁스 차트가 굉장히 훌륭한 탤런트들로 채워져 있었음에도 생각보다 그것이 이제 결과로는 좀 증명이 안 됐었던 게 최근에 몇 시즌의 결과였어요. 네. 근데 스텔리가 오면서 그것들을 좀 잘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기록적으로 봐도 이번 시즌 치렀던 4경기에서 25점 이상 실점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평균 18.5점으로 이게 최소 7위 기록인데 네.
뭐 7위라는 기록 자체도 좋지만 그 상대 팀들이 누구였냐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댈러스, 캔자시티, 레이더스처럼 지금 뭐 아직 4경기밖에 안 했지만 이제 최다 득점 탑 10 안에 들어가는 팀들을 무려 3차례나 상대를 했어요. 근데 그런 팀들을 상대로도 이렇게 나름 이제 잘 억제하고 짠물 수비를 보여줬다는 거는 분명히 차저스의 수비가 업그레이드 됐다는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풋볼을 점점 보다 보면 생각이 드는 것이 물론 선수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체스로 비유를 하면 체스에 강력한 기물들이 많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퀸을 한 8개 갖고 게임을 하는 거랑 이 폰을 8개 갖고 게임을 하는 거랑은 상당히 좀 큰 차이가 날 거잖아요. 그럼에도 이 기물을 움직이는 사람이 어떤 작전을 갖고 있고 이 기물을 어떻게 쉽게 말해서 이제 NFL은 또 코칭의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코칭을 하는지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더윈 제임스와 이 스테일리의 어떤 이야기를 예. 하나 뭐 찾아온 게 있는데 이 더윈 제임스가 뭐 라커룸의 리더기도 하고 또 코치진의 이제 수비 이제 시그널 콜을 이제 받아서 선수들에게 전달하는 이제 또 그 역할도 하는 데다가 이 스테일리의 수비 스킴에 따라서 최대 5가지의 다른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분석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예전에 이제 한국 축구에서 뭐 박지성 시프트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에이스 선수를 뭐 중앙에 배치하냐 측면에 배치하냐 하면서 뭐 나름 전술 포인트를 가져가고 이제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이 차저스에는 뭐 쉽게 얘기해서 더윈 제임스 시프트가 좀 가동이 되고 있고 그것이 아주 잘 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결국 이제 그걸 만들어냈던 건 브랜든 스텔리 감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어쨌든 이제 다음 주에는 이 차저스가 브라운스를 만나게 되는데 지금 브라운스의 쿼터백 이 베이커 메이필드가 지난주 이제 부상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어깨 부상이 지금 관절 와순 파열 부상이라는 그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메이필드가 공을 던지는 오른쪽은 아니고 이제 반대쪽 왼쪽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게 사람의 몸이 이제 밸런스가 갖춰져야만 뭐 잘 돌아가는 거니까 그렇죠. 메이필드의 뭐 출전 여부도 좀 불투명하고 나오더라도 당연히 제 컨디션은 아닐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차저스 입장에서는 메이필드가 이제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뭐 잘할 수 있는 러싱 공격의 비중을 더 높일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약간 뭐 상대가 패를 까보인 상황이다. 그래서 그거를 스테일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네. 이게 좀 브라운스와 차저스의 경기를 좀 지켜보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와 LA 차저스의 경기까지 이번 주에 있었던 16경기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 제가 다음 주까지는 MLB 이제 포스트 시즌이 계속 진행이 되고 챔피언십 경기까지 뭐 올라가야 경기 숫자도 줄어들고 일이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때까지는 아마도 조금 이 정경기를 제가 다 커버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때까지는 류재경 PD의 버스를 좀 타야 되지 않을까. 미리 이제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MLB 팬들께는 좀 죄송하지만 네. 빠르게 좀 3대0, 4대0으로 모든 시리즈가 좀 끝나기를 좀 응원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4주차 리뷰 마치겠고요. 저희는 5주차 리뷰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